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수업, 음, 5강 하나 이제 하도록 있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부강 내용은 11장의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잠시만요. 네, 메시지 무결성하고 메시지 인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강 진행하도록 하죠. 자,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결성. 우리 뭐 강의 초반에 첫 장에 얘기했지만은 무결성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해주고요. 메시지 인증. 메시지 인증이라는 것은 이 송수신자 간에 이 수신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 실제 인증된 송신자로부터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이 메시지 무결성하고 메시지 인증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암호학적 해시 함수가 동작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가 이제 안전하냐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한 안정성 평가. 음, 여기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현대에서는 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 랜덤 오라클 모델 이 해시 함수의 이 오늘날 사용하는 뭐 SHA와 같은 해시 함수의 가 등장하기 전에 사용했었던 뭐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MDC하고 MAC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역시 해시 함수를 이용한 거고요. MDC는 메시지가 메시지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 그리고 MAC는 메시지 인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AC에 대한 MAC를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생성하냐, 그리고 표준화된 MAC들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보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암호 시스템은 비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봤었죠. 두 메시지를 암호 시스템으로 보호해서 외부에서 이것을 해독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지금까지 배운 암호 시스템들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제 비밀성 또는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근데 무결성하고 기밀성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결성은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암호 시스템으로는 이 무결성을 제공하기에는 어, 무결성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죠. 자, 그리고 뭐 메시지 전송에 있어서 뭐 때로는 기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들도 존재한다. 뭐 이제 뭐 유언서 같은 것들이지 이 현실 세계의 유언장 같은 것들이 무결성이 중요한 그런 요소들에 해당이 되겠죠. 뭐 유언이 조작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작돼서 무결성이 훼손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것은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문서하고
핑거프린트. 우리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문을 의미해 줍니다. 핑거프린트는. 자, 그리고 메시지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 어떤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킨, 즉, 해시 함수 통과시킨 결과, 즉, 해시 함수의 출력을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문서 핑거프린트, 그리고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것도 이제 차이점. 어떠냐? 해시 함수 또는 이제 핑거프린트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둘 다 무결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무결성 점검, 그리고 암호적 해시 함수, 이 무결성을 제공하게 해주기 위한 암호적 해시 함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문서하고 핑거프린트.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문서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 즉 문서가 훼손되지 않았다,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핑거프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만약 뭐 앨리스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 이제 끝부분쯤에 지문을 첨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가령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 그리고 제3자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이나 또는 뭐, 어, 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앨리스의 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문하고 문서 끝에 첨부된 지문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지문하고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가지고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서는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틀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뭐 이제 악의적인 공격자 2부가 와가지고 문서를 조작했어요. 문서를 조작하고 이 문서는 이 2부는 어, 이 문서 끝에 지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이 있어야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까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뭐 이 지문을 이부가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이 지문을 검토했을 때 당연히 지문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뭐 이게 조작된 지문이 걸리거나 또는 뭐 지문이 누락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근데 뭐 이게 조금 공부하다가 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 지문을 위조해 가지고 허위 부동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가르친 사건들이 있었어요. 무려 작년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거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실리콘으로 진짜 땅 주인의 지문을 위조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서는 뭐 저기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지문 인식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됐던 거죠. 이제 디지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디지털 시스템화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문을 실리콘으로 이제 실제 땅 주인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위조해가지고 뭐 그것을 이용해서 뭐 이제 손쉽게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3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문까지 이 지문이 이제 실제 땅 주인의 지문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됐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실제 아까 이제 메시지 인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실제 그 당사자인지 아닌지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디지털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앞서 봤던 이제 문서하고 핑거프린트에 해당되는 어, 것이 아, 문서하고 핑거프린트에 해당되는 것이 이 해시 함수에서는 문서가 메시지, 그리고 핑거프린터가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용어는 뭐 어떻게 유래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해시 함수에 입력값으로 사용해요. 그러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출력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해시 함수의 출력이 입력하고 출력이 어떤 형태가 되냐? 입력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해시 함수는 어떤 정의된 고정된 뭐 특정 n비트의 길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메시지의 길이가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마치 다이제스트, 소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시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자, 그래서 해시 함수의 출력 결과를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앞서 봤던 문서를 메시지에 대응시킬 수 있고,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바로 이 지문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 두 개 쌍, 문서하고 핑거프린트, 그리고 메시지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 개념 자체는 유사합니다. 원본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해주는 것이 각각 핑거프린트, 메시지 다이제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문서하고 핑거프린트는 물리적으로 묶여 있어요. 어느 한 문서의 끝부분에 쯤에 이 지문이 항상 들어가서, 얘는 이 문서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 수단으로 지문이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메시지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물리적으로 볼 때 묶여 있지 않아요. 메시지 따로, 다이제스트 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서가 변경되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도 변경이 돼요. 문서가 변경되지 않으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약에 우리 앞서 뭐 봤지만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가 변경돼도 지문은 동일하죠. 여기서 변경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계약상의 변경이, 합의된 계약상의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작도 역시 포함되는 거고요.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 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메시지 내용이 변경이 되면은 변경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으면은 결코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결성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과거에 얘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어디다 이제 저장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얘에 대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얻어서 어디 안전한 장소에다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가 어제 거고, 과거 메시지 어제 거고, 현재 메시지가 오늘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이 두 다이제스트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는, 어, 조작되지 않았다. 어제 시점에서 오늘 시점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조작되지 않았다. 변경되지 않았다. 반면, 메시지가 변경됐다. 변경됐다. 저기, 다이제스트 두 개가 비교해봤는데 서로 다르다. 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어젯밤에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누군가 내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이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라고 여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메시지가 다르면은 다이제스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직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만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해시 함수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암호학적으로 어, 제대로 된 해시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이미지 정한성. 두 번째, 제2 프리이미지 저항성. 세 번째, 충돌 저항성입니다. 여기서 프리이미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얘는 뭐 메시지라고 이제 해시 함수의 입력값인 메시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처리되기 이전에 메시지의 형태니까 풀이라는 저기 소두 접두가 이제 붙어가지고 프리 이미지 뭐 이미지가 뭐 좀 텍스트 뭐 저희 컨텐츠 뭐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제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만족해야 암호학적 해시 함수로서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프리이미지 저항성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프리이미지 저항성은 해시함수 h 그리고 얘 어떤 메시지 m에 대한 다이제스트 y에 대해서 y는 hem 프라임 즉 동일한 m하고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또 다른 메시지 m 프라임을 m 프라임 또 다른 메시지 m 프라임을 입력했을 때 얘하고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또 다른 메시지 m''을 의미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m''을 찾기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메시지의 길이와 무관하게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어떤 훨씬 더 메시지의 길이보다 훨씬 더 짧은 예를 들면 고정된 m비트짜리의 어, 값을 생성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얘가 더 짧기 때문에, 얘가 더 짧은 길이를 갔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경우의 수만 따져보더라도, 즉, 1대1이 아닌 거죠. 어, 메시지보다 가능한 출력의 경우보다, 출력의 입력이 막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가능한 출력의 경우보다 입력의 수, 얘가 가능한 입력이 n이라고 했을 때, 출력이 m이다라고 하면은, 입력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작겠죠. 얘의 길이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 메시지가 입력 메시지 m하고 m 프라임으로 각각 다르더라도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출력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이미지 저항성은 그것을 얘기해줘요. 아, 이것이 너무 쉬우면은 이 똑같은 m을 발견할 수 있는 똑같은 다이제스트 값을 발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서로 두 메시지 이 무결성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고 서로 다른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시 함수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여기 뭐 그림으로 좀 보면은 메시지가 m이고 해시 펑션입니다. 이것이 y는 hm이라는 다이제스트 y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악의적인 공격자 이브가 이 이브가
이 밥에게, 앨리스가 밥에게 이 해시 값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해시 값을 탈취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은 단순히 이 다이제스트 해시 값 y만을 보고서 어떤, 어, 이 동일한 해시 값, 동일한 y 값을 출력하는, 동일한 다이제스트 y 값을 출력하는 이런 메시지 F'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야, 이것이 어려워야, 어,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해시 함수의 요구 조건이다. 뭐 여기 몇 개 예제가 있어요. 음, 뭐 예제 11.1은 뭐 스토핏 같은 어떤 유실이 없는 무손실 압축 방법 같은 압축 방법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것이 암호적 해시 함수로 적절할 수 있는가? 얘는 없죠. 왜냐? 유실이 없는 압축 방법은 복구가 가능한 원래 압축 메시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압축 방식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압축한 결과를 다이제스트로 그렇게 해서 취급을 한다. 아, 이러면은 원래 압축한 것보다 이 압축해서 훨씬 크기가 줄어든 값이 어, 압축된 결과가 훨씬 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것이 헵시 함수의 특성과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압축 방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알려져 있으면 단지 요거 요 이 압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래의 이미지를 복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해시 함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시 함수는 다이제스트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역으로 다이제스트 결과를 봤을 때 이것으로 원래의 메시지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검사 합 함수, 뭐 책섬이라는 걸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책섬, 뭐 여러 전공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 저 뭐냐, 책섬이 자, 1회 뭐 이제 1회 보수를 취한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합하는 그런 형태로 에러 여부를 점검하죠. 이것이 이제 손시측하고 수시측하고 같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죠. 체크를 하죠. 얘도 역시 암호적 해시 함수로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합 함수 책섬은 프리이미지 저항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책섬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가야겠네. 자, 가령 이, 이 책섬이 메시지를 이제 1의 보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합한 결과를 송신 측에서 써주고 그리고 수신 측에서 역시 동일한 동일하게 이제 메시지를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합한 결과하고 이, 이 손실 측 프레임하고 쓰여져 있는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에러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프리이미지 저항성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 뭐 1의 보수를 이제 제외하더라도 뭐 00, 10이나 10, 00이나 그리고 1의 보수를 취한 결과가 뭐 0010이나 1000이나 또는 뭐 0100이나 이렇게
어느 하나만 1비트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동일한 책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로. 그러면은 너무 쉽게 이 동일한 1 값을 갖는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프리 이미지 저항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2 프리 이미지 저항성.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헷갈려요. 메시지하고 이번에는 다이제스트가 주어져요. 앞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는 다이제스트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형광펜 아니야.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개, 여기서는 2부가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 두 개를 탈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같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기 어렵다는 특성이 J 프리이미지 저항성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게 아까는 그냥 J 프리이미지 저항성에서는 HM만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M과 HM이 같이 주어져요. 자, 이때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두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 M 프라임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J 프리 이미지 저항성이다. 네, 그림 보도록 하죠. 아까와는 다르게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정송할 때 무게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M 하고 여기에 어, 다이제스트 HM하고 같이 전송을 해줘요.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전송을 해줍니다. 자, 역시 이 시나리오에서도 2부가 얘를 도청을 해서 어, 이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를 모두 탈취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운 좋게 또는 프리 이미지 저항성이 없어서 J 프리 이미지 저항성이 없어가지고 이 2부가 M하고 이 다이제스트 값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다이제스트 값을 갚는 M 프라임을 생성했다라고 이제 찾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본래 메시지 대신에 밥에게 보내요. 자, 그럼 밥은 여기 M 프라임을 해시에다가 집어넣는데 얘가 나왔다. 정상적인 다이제스트가 동일한 다이제스트가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가령 여기다가 이 조작된 메시지가 또 2부에게 뭐 이득이 되는 뭐 유언장으로 치면은 2부에게 뭐 재산의 50%를 물려주세요라는 뭐 그런 식으로 조작된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밥은 꼼짝없이 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충돌 저항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J 프리이미지 이 앞서 봤던 두 저항성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 2부는 또 2부나 또는 또는 또 다른 사람이 단순히 똑같은 다이제스트를 값을 갖는 이런 똑같은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두 개의 메시지를 생성한다라는 거. 그러나서 미리 뭐 준비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얘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랜덤 오라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랜덤 오라클 모델은 이 해시 함수의 어, 어떤 해시 함수에 대한 이상적인 수학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벨라르, 로거웨이, 로거웨이 1993년에 소개했습니다. 얘를 랜덤 오라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집 원리 그리고 생일 문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오라클 모델에 대한 공격, 그리고 구조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랜덤 오라클 모델에 근거한 해시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이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것에 근거한 해시 함수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길이에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지면 오라클은 0과 1로 이루어진 랜덤 스트링인 고정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서 제공해 준다. 자, 이것은 해시 함수의 특성, 어떤 임의 길의 메시지에 대한 고정 길이의 메시지를 출력해 준다는 해시 함수의 특성을 만족을 하죠. 두 번째, 다이제스트가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가 주어져요. 즉,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얘를 1번 단계에서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 쌍에 대한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제스트가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라클은 단순히 새롭게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다이제스트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동일하면은 다이제스트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이번엔 주어져요. 그러면 다이제스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메시지가 다르면 다이제스트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다이제스트와는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오라클이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어, 만족하도록 선택이 돼야 됩니다. 즉, 오라클이 어, 이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르게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해줍니다. 예제 11.3을 통해 가지고 이 랜덤 오라클 방식에 기반한 해시 함수의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라클이 하나의 표하고 동전 한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동전은 랜덤 함수 어, 수도 랜덤 함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13AB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13AB가 값 얘가 4비트씩 각각 16치수니까 4비트씩 16비트에 해당되는 거죠. 즉 동전을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야 될 때 동전을 총 16번 던져요. 그래서 뭐 앞면이면 0, 뭐 뒷면이면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6비트짜리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제 16진수로 취한해가지고 16진수로 변환해가지고 만든 다이제스트 메시지 다이제스트 쌍이 이 우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런 메시지 다이제스트 쌍들이 이 테이블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떤 메시지 AB 1, 2, 3, 4, 뭐 CD 8, 뭐 이렇게 이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봤던 이 앞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랜덤 오라클 모델에 근거한 해시 함수 동작 방식이 해가지고 이것이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인지 테이블상에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겠죠. 자,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은 동전을 던져야겠죠. 16번. 16번 던져서 자, 이렇게 뭐 DCB이라는 B1이라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했다라고 하도록 하죠. 뭐 조금 여기 좀 디테일이 있는데 이 새로운 메시지가 뭐 그냥 뒤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렬이 돼 있네요. 뭐 정렬이 돼 있으면은 탐색이 좀 더 용이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메시지
4523AB 어쩌고저쩌고가 다이제스트 생성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봤더니 자, 이미 테이블상에 존재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해시 함수, 랜덤 오라클을 기반한 해시 함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해 주기 위해서 역시 동일한 이미 테이블에 있는 값인 13AB를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뭐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시나리오, 그냥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오늘 메시지하고 내일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일한 랜덤 오라클 방식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이 테이블이 이제 공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송신처하고 스위치 공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송신된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단 이 방식이 이 테이블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앞서 봤던 것 중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 중에서 세 번째, 오라클이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예제인 11.4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죠. 앞서 봤던 예제 11.3의 오라클에서는 주어진 메시지로부터 다이제스트 생성하는 것을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단순히 메시지에 대해서 랜덤한 값을 얻는 것이 동전을 이용해서 랜덤한 값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하기는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공식 HM이 있다고 해요. H는 해시 펑션이고 메시지 M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합니다. M 모듈라 N을 사용해 가지고 동전이 아닌 M 모듈라 M을 사용하는 오라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라클은 이미 HM1 그리고 HM2를 생성했다. 자, 만약 새로운 메시지 M3가 M1 플러스 M2라고 했을 때 오라클은 HM3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다이제스트는 바로 HM1 플러스 HM2 모듈라 N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얘는 이제 모듈라 연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 다이제스트는 오라클에 입력되는 메시지에 대해 랜덤하게 선택되어야 된다는 세 번째 요구 조건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모듈라 연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해시 펑션을 어,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M1하고 N2를 합한 새로운 메시지 M3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얘하고 합해서 이렇게 공식처럼 얻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세 번째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뭐 이분화 악의적인 공격 있잖아. 이분화 뭐 좀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시 함수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전 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었는데 이 어느 특정 한 비트만 변경이 돼도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은 이 큰 변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암호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특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식화하게 되면 제공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해시 함수의 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비둘기집 원리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n 플러스 1마리의 한 마리의 비둘기가 n개의 비둘기 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비둘기 집 원리에서는 이 경우에 적어도 한 비둘기 집에 두 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뭐 당연하죠. 집이 부족하니까 어느 한 집에 대해서는 이 한 마리씩 채우다가 뭐 마지막 한 집에서는 비둘기
나머지 두 마리 비둘기가 쭉 들어가줘야 모든 비둘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를 일반화하게 되면은, 어, kn 플러스 1마리의 비둘기가 n개의 비둘기 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개의 비둘기 집에는 k 플러스 1마리의 비둘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앞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메시지의 길이보다 메시지가 메시지 길이보다 다이제스트의 길이가 훨씬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 어, 어떤 메시지, 두 개 이상의 메시지가 동일한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집 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예제 12.5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해시 함수에 적용되는 메시지 길이가 6비트라고 하고 다이제스트 길이는 요거보다 작은 4비트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비둘기집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다이제스트의 총 개수는 2의 4승 경우의 수 지금 16개죠. 가능한 메시지, 즉 비둘기의 총 개수는 2의 6승 64개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n은 16이고 얘를 kn 플러스 1 걸로 표현하게 되면은 6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k는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16 플러스 4 곱하기 3보다 크니까 16 플러스 1. 3에서 1이 65니까 3에서 4 사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의 다이제스트는 K 플러스 1, 즉 최대 4개의 메시지하고 대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앞서 이제 프리 이미지 저항성을 만족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프리 이미지 충돌 저항성까지 이 세 개를 만족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메시지를 찾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자, 이 비둘기집 원리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4개의 생일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일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이 세 번째 생일 문제를, 일반적인 저희 티피컬한 생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일 문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총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생일 문제 각각을 쭉,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생일 문제. 어느 한 교실에 K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학생이 특정 생일일 확률 P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K의 최소값은 무엇인가? 자, 여기 K계의 그 첫 번째 생일 문제를 여기 보도록 하죠. 이 K계의 생일, 즉 K계의 메시지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메시지가 있을 때 적어도 한 미리 정해진 어떤 특정 어, 학생의 생일이 이 중에서 같을 확률이 2분의 1 이상 되려면은 이 K 값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생일 문제. 어느 한 교실에 K명의 학생이 있어요. 적어도 한 학생이 교사가 미리 정한 학생과 같은 생일 확률 P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K 최소값은 무엇인가? 자, 있으세요 헷갈리죠? 1번하고 2번하고 얼핏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데 이게 좀 달라요. 아까는 이 특정 생일을 얘기한 거였고 여기에서는 이 교실 내에서 어느 한 학생의 생일이 또 다른 학생하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 같은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K 값이 얼마나 돼야 되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죠. 그 교실 내에 있는 사람의 생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특정 생일이냐라는 것이 생일 1하고 생일 문제 2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생일 문제 3. 자, 이것이 티피컬한 생일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교실에 K명의 학생이 있을 때 적어도 두 학생이 같은 생일 확률 P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K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하죠. 생일 문제 2하고 좀 비슷한데 생일 문제 3에서는 자, 생일 문제 2하고는 다르게 어떤 특정 학생의 생일을 정하지 않아요. 안 하고 그 모든 가능한 경우를 탐색해서 그냥 같은 것들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역시 같기형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K 값이 얼마만큼 커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제 4는 두 개의 교실에 각각 K명의 학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각 교실에서 선택된 두 학생이 같은 생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K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자,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둘이 생일일 같은 확률이 어떻게 되냐. 같은 확률이 같기 위해서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얘에 대해서 확률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뭐 이 확률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 교재에 뭐 부록 2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구해진 결과에 대해서 결과만 보고서 논하도록 하죠. 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각각 확률 P를 이렇게 구하게 되고 얘를 밸류 K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K 값이 어떻게 되냐? 밸류 K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고 특별히 2분의 1을 만족하기, 확률 P가 2분의 1이 되기 위한 K 값을 다음과 같이 근사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의 2 때, 2분의 1이 되기 위한, 어, 값이 어떻게 되냐. 1번 문제에서는 253명이 있어야 된다. 즉, K가 253이어야 된다. 2번 문제에서는 254, 3번 문제에서는 23, 4번 문제는 16. 자, 우리 3번 문제가 좀 티피컬한 생일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작죠? 어느 K명의 학생이 있을 때 적어도 이미의 두 학생이 같은 생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불과 K가 23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얘를 우리 이제 뭐 저항성 문제, 프리이미지의 저항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프리이미지 저항성, 충돌 저항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같은 경우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동일한 다른 다이제스트, 같은 다이제스트를 만족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생각보다 발견하기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일단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식이 K 값에 쭉 있으니까 이 P 값에 따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생일 문제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증가해요.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약 250개가 250개의 셋이 필요하다. 반면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거의 뭐 50개 수준에서 이미 P 값이 1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뭐 0.5, 뭐 각각 23시고 얘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두 번째 생일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합쳐서 이제 표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하고. 자, 그럼 프리이미지 공격 관점에서,
이 생일 문제에 대한 확률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리이미지 공격이 얼마나 쉬울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프리이미지는 다이제스트, 첫 번째 프리이미지 공격에서는 다이제스트만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때 어, 어, 이메일 메시지 n 프라임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메일 메시지라는 것은 동일한 다이제스트 값을 생성하는 n 프라임입니다. 물론 이분은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도청을 통해 가지고 다이제스트 값을 획득했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는 K개의 메시지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K개의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 프리이미지 공격을 위한 알고리즘을 수행해 준다. K본만큼 반복을 해요. 이미의 메시지, 어, 이미의 메시지, 뭐 i번째 메시지 M을 생성을 하고 해시 함수의 입력값으로 입력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 값 t를 찾고 t를 얻고 이 t 값이 2부가 취득한 d 값하고 2부가 취득한 다이제스트 값인 d 값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은 얘는 이것을 이메일 메시지 n 프라임이라고 확정을 하고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반드시 이메일 메시지 동일한 다이제스트 값을 만드는 이메일 메시지 n 프라임을 찾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 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이미지 공격의 어려움, 즉 이브가 프리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찾기 어려운 정도는 2의 n승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뭐 요약해 보자면은 일단 k 값을 얻는 이 표부터 이제 좀 먼저 보자라고 하면 p가 2분의 1일 때 k 값을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면은 k 값에 대한 정리가 2의 n승에다가 0.69 상수 0.69가 곱해진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k 값이 이, 이 크면 클수록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얘는 상수기 때문에 2의, 아니, 2의 n승에 나머지 변수인 2의 n승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11.6을 통해 가지고 이 프리이미지 어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암호적 해시 함수가 가령 이제 64비트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라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원래 메시지 찾을 확률이 0.5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 뭐 뒤에 그거부터 이제 먼저 보긴 했는데 이 K 값에 대한 어, 확률 P가 2분의 1이 되기 위한 K 값이 0.69 곱하기 2의 n승꼴로 근사해서 표현했죠. 자, 그래서 0.69 곱하기 여기 n이 64비트니까 2의 64승이 바로 이제 k 값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라는 결과적으로 2부가 얼마만큼 수준의 이미의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에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찾기 위해서 찾는 동작을 반복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가령 2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연산력이 초당 2의 30승 의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거의 10억 개 수준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 수만큼 만들려면은 0.69 곱하기 2의 34초가 걸려요. 얘가 500년 이상 되는 기간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길이가 64비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프리이미지 공격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64비트면은 우리가 그 세 번째 생리 문제에서 봤었던 어, 뭐
뭐 23개 요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숫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그 긴 숫자인 64비트 정도만 되게 되면은 비교적 안전한 해시 함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근데 뒤에 뭐 충돌 공격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이 충돌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일단은 그 충돌 공격 보기 전에 J 프리미지 공격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J 프리 이미지 공격은 두 개가 주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제스트하고 메시지 두 개가 주어져요. 자, 그럼 이분은 다이제스트 M하고 메시지 M하고 다이제스트 D 모두 도청을 통해 가지고 탈취를 하고요. 역시 동일한 다이제스트 값을 만드는 이메일 메시지 M 프라임을 찾고자 해요. 자, 이때는 자기 자신 제외하고 이 KMAS 1개의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에 역시 알고리즘을 수행해 주는 거죠. 동일합니다. 앞서 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J 프리미지 공격의 어려움 정도 어떡하냐? 동일하게 2의 n승에 비례해 줍니다. 2의 n승에 비례해 주는데 다만 정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다만 여기 플러스 1이 하나 더 붙는 것만 좀 이제 차이가 있네요. K값을 얻기 위해서. 자, 역시 여전히 2의 n승에 비례하고요. 자, 근데 충돌 공격 뭐 비슷한 오더니까 여기는 이제 따로 뭐 예제를 보기보다는 바로 충돌 공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충돌 공격은 메시지도 주어지지 않고 다이제스트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는 어떤 목적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둬요. 동일한 메시지를 갖는,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두 개의 메시지를 미리 찾아놔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두 메시지에 대해서 이 중첩된 포문이 필요하겠죠. 어, 먼저 어떤 메시지 M을 만들고 얘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역시 이 어, I 값하고 또 다른 메시지 J에 대해서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메시지 튜플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만약에 못 찾으면은 페일리어를 반환하고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충돌 공격의 어려움 정도는 2의 2분의 n승에 비례해요. 아까 프리 이미지, J 프리 이미지가 2의 n승에 비례한다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숫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가 64비트, 이번에 똑같이 아까 봤던 예제하고 동일하게 64비트 다이제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예제에서는 J 프리 이미지 공개된 예제에서는 뭐 이것이 50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역시 동일하게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0.5 이상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다이제스트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는 K는 1.18 곱하기 2의 2분의 n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n이 64니까 2의 32승, 1.18 곱하기 2의 32승이 되고요. 여기서 초당 2의 20승의 메시지를 점검할 수 있다. 아까보다 좀 작죠. 연산 능력이 조금 더 작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1.18 곱하기 2의 12총 해가지고 2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현실적인 숫자 내에서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갖는 메시지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0.5의 확률로요. 다시 말해서 길이가 64비트인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충돌 공격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또 다른 충돌 공격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 MK하고요. 메시지 MK하고 또 다른 메시지 M K예요. MK는 원래 메시지를 수정한 메시지들의 집합입니다. M K는 위조된 메시지를 수정한 메시지들의 집합입니다. 자, 충돌 공격이 왜 위험하냐면은 뭐 다음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유언장 비교, 유언장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죠. 어떤 유언장이 존재합니다. 앨리스가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앨리스가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지를 거기에 이제 유언장이나 뭐 그 유언장에 대한 다이제스트는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유언장들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언장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유언장의 내용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식이냐. 가령 뭐뭐 했다 라고 이제 끝나는 문장을 뭐뭐 했습니다. 뭐뭐와를 뭐 이제 뭐뭐 뭐 그리고 A와 B 뭐 A 그리고 B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제 단순히 공백을 이제 몇 개 추가 아니면 점을 몇 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변하지 않고 변동시키지 않고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메시지 자체를 유언장을 수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사람이 봤을 때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은 다른 메시지를 만들고 이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른 다이제스트들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조된 메시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쭉 위조를 했어요. 자, 위조를 한 다음에 그 어떻게 하냐? 역시 위조된 내용도 동일한 식으로 원래 이제 2부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조를 했겠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했다, 뭐 공백 추가했습니다, 뭐뭐 그리고 비 해가지고 위조된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찾아요. 두 개가. 다이제스트가 동일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악의적인 공격자 2부는 이 공격으로 원본하고 위조본 두 개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갖기 때문에 둘 다 미리 무결성이 검증됐, 검증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이 유언장에, 이제, 저 이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검증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결성이 검증된 원본하고 이 조작된 메시지 두 개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기는 거겠죠. 원본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중간자 공격 형태로 해가지고 저기 뭐 이제 어 원본 예 원본은 뭐 이제 송씨 측에 보내주고 그래서 변경되지 않았네. 그뭐 이렇게 확신하게 하고 이 조작본 또 이제 수신 측에 보내가지고 여기도 조작되지 않았네. 뭐 이렇게 확신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거에 대한 어, 이것을 이제 뭐 또 다른 뭐 충돌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MI 원본을 조금 내용을 크게 변질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다이제스트를 뽑고 그리고 조작된 것 중에서도 다이제스트 뽑고 했을 때 이들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이 MI하고 M 플러스
제2의 튜플을 추적해 주는 것이 아주 또 다른 충돌 공격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원본의 내용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막 다이제스트를 어, 계속 생성할 수 있고, 조작본도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서 원본 조작본의 내용을 보존하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어려움이 여기도 2의 2승분의 n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2.8을 보도록 하죠. 64비트 다이제스트를 가지는 원래 해시 함수 충돌 공격의 원래 해시 함수는 충돌 공격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하지만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현격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시 함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은 확률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공격을 시행할 경우 이 충돌 내성에 대해서 2의 32번의 점검만 하면 되고, 그것이 앞서 봤을 때 2의 20번의 점검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초당 2의 20번의 점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2초, 약 2시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1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공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자, 오늘 뭐 2장에서는 다루진 않을 텐데, 이 해시 함수 중에서 SHA가 등장하기 전에 MD5라는 것이 사실 먼저 사용됐습니다. 이 MD5는 128비트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요. 얘에 대한 충돌 공격을 수행하려면은 공격자는 충돌 알고리즘에서 2의 64번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얘가 2의 30번, 초당 2의 30번에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2의 34초, 500년 이상이 걸리고요. 얘도 이런 이제 공격 유형이 역시 랜덤 오라클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ND5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 해시 생성 구조 때문에 2의 64승보다 더 적은 수의 점검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SHA가 등장하는 배경이 됐죠. 리스트가 개발한 표준 해시 함수인 SHA-1는 160비트짜리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줘요. 자, 아까 MD5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자, 이때 충돌 공격 수행하려면은 2에 80번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2에 30번 점검을 하더라도 얘를 수행하려면은 2에 50번, 50초가 걸리니까 10,000년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나 SHA-1 같은 경우에서도 약점이 발견됐었어요. 그 결과 실제 공격에서 이 계산보다 짧은 시간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SHA-512예요. 자, 얘는 이제 확 더 이제 다이제스트의 길이를 더 늘렸어요. 512비트로 늘렸고요. 뭐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 취약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개선이 됐죠. 랜덤 오라클 모델에 기초한 충돌 공격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죠. 이에 대한 공격 성공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의 256번의 점검이 필요한데, 뭐 아까 요게 2의 50번이 10,000년 이상이니까 뭐 요거는 뭐 거의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 되겠죠. 뭐 아마 수십억 년 정도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간자 공격, 우리 6장에서 중간자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공격자가 해시 함수를 공격하는 도구로서 중간자 공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그거죠. 여기 앨리스가 소실측, 답이 소실측일 때
중간에 2부가 얘네들 저기 이제 통신해서 도청할 뿐만 아니라 앨리스와 밥 사이 통신 내용을 도청할 뿐만 아니라 앨리스한테는 밥처럼 행동하고 밥한테는 앨리스처럼 행동하는 것 해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제어해가지고 그렇게 조작하는 것이 이 이브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점 공격이 해시함수의 이 공격하는 도구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충돌함수 이용해가지고 아까 이제 두 개의 이제 뭐 저기 이제 뭐 아니지 여기서 이제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를 2부가 탈취를 하고 2부는 단순히 조작된 내용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 이제 조작된 내용을 밥에게 자기 뭐 동일한 해시함수만 알고 있으면은 해시함수만 알고 있으면은 메시지하고 다이제스트를 그냥 그대로 조작해가지고 밥에게 보낼 수가 있겠죠. BOD가 아니라 BOP인데 밥에게 이제 보낼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중간적 공격에서 밥은 악의적인 공격자 2부가 보낸 자기가 수신한 메시지가 2부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메시지 인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 뭐 송신자를 인증해주지 못하죠. 그 중간자 공격에서 2부가 탈취해서 앨리스한테는 밥인 것처럼, 밥한테는 앨리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밥은 메시지가 정말로 앨리스로부터 송신된 것인지 알고 싶을 송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암흑적 해시 함수로 생성된 다이제스트를 일반적으로 변경 감지 코드, 모디피케이션 디텍션 코드, 줄여서 MDC라고 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 인증을 위한 코드를 바로 맥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라고 또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역시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메시지 인증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변경 감지 코드. 우리가 봤던 해시 함수를 위한 다이제스트 얘기를 하는 거죠. 무결성 점검을 위한 거죠. 이 MDC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시지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다. 즉, 헤드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장해준다. 만약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은 앨리스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인 MDC를 생성해서 메시지와 MDC를 모두 밥에게 보내죠. 자, 밥은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MDC를 생성해서 앨리스로부터 수신된 MDC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값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만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뭐 그 얘기를 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 M하고 해시 함수의 출력값, 메시지 다이제스트, 그리고 를 MDC로 취급을 하고, MDC 같은 경우에, 어, 안전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송한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조작에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어도 된다. 왜냐? 추후에 얘하고 수신 측에서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했을 때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하고 비교해 봐서 같지 않으면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암호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대치키 암호에서 봤지만은, 사실 이 안전한 채널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이제 좀 이상적인 채널인 메시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채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메시지 인증 코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는 일단 이런 키 값이 서로
사전에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얘는 뭘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인 RSA로 서로 일단 키 값을 공유할 수 있겠죠. 자, 공유하고 메시지 값하고 메시지 값을 해시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생성할 때 m 값에 메시지 값을 그냥 해시 값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키 값하고 결합을 해요. 키 값하고 결합한 것을 해시 값으로 해시 값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서 메시지 코드를 인증 코드를 생성하고 얘하고 메시지를 결합해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채널에다가 이용해서 밥에게 전송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밥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전송된 메시지는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결합할 때 여기에서는 키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시 값의 입력 값을 사용할 때 얘하고 이제 키 값하고 메시지 값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시 값에 밥이 이 메시지를 수신할 때 얘가 메시지만 해시 값으로 입력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앨리스가 보낸 거하고 동일한 메시지 인증 코드가 생성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밥도 역시 사전에 안전하게 공유된 이 키 값을 메시지 값하고 같이 해시 값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키 값은 안전하게 공유됐기 때문에 2부가 탈취하기 어렵죠. 2부가 얻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코드하고 이, 이 앨리스로부터 받은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무결성을 검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키 값이 결과적으로 인증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키 값을 추가하고 얘를 해시 함수에 어, 메시지를 해시 함수에 입력 값을 사용할 때 키 값을 추가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의 안정성은 사용하는 해시코드 알고리즘의 안정성에 종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떤 그 세 가지 세 가지 저항성을 충분히 세 가지 저항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지 인증 코드 역시 어, 메시지 인증 코드를 통한 인증 방식 역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런 메시지 인증 코드 방식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축소맥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영문로는 네스트 맥 해가지고 사실 중첩된 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해시 함수를 2번 사용해 줍니다. 중첩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축소 맥, 네스티드 맵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 경우에 메시지하고 키 값을 결합을 해서 첫 번째 해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인증 코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키값하고 결합을 해서 두 번째 해시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세 번째 MAC 얘를 이용해 가지고 수인축에 전송할 때 메시지하고 MAC 값을 결합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이 축소 맥, 즉 네스티드 맥에 기반한 표준화된 방식이 HMAC이라는 거예요. 해시드 맥의 약자입니다.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를 n개의 b비트 블록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 뭐 메시지가 쭉 이제 길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각각, 블록의 길이를 b비트로 해서, 어, n개로 나눈다는 거죠. n이 뭐냐, b가 뭐냐라는 것은, 이 표준 안에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b비트 키를 만들기 위해서 n비트 이상의 0으로 이루어진 열을 추가해 줍니다. 자, 이 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n비트 이상의 0으로 이루어진 열을 추가하고요.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inputPad라고 하는 상수하고 exclusive 와 연상을 합니다. 자, 이 상수는
어, 0011010이 이 B를 8번 나눈 횟수만큼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B비트가 몇 비트냐가에 따라 가지고 어, 얘를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길이만큼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맞추기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한 결과를 이 블록 맨 앞에 추가해가지고 총 n 플러스 1개의 블락을 생성해 줍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얘의 결과를 해시 함수에 적용해 줘요. 자, 그래서 n비트짜리 다이제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 다이제스트는 인터미디에이트 HMAC 다이제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가 이제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앞서 봤던 중첩 방식, 중첩된 맥 방식처럼 한 번 더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시 함수가 적용이 되죠. 자,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중간 엣지 맥의 왼쪽을 0으로 패딩을 해서 B비트 블락을 생성해 줍니다. B비트짜리 블락을 생성해 줍니다. 자, 그 B가 N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나머지 채워진 부분 0으로 채워준다. 모자란 길이만큼 0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어떤 상수하고 익스크루시브한 연산에 대해서 역시 이 두 번째 키에 대해서 역시 반복을 수행해줘요. 이때 상수값이 0101, 1100에 해당이 돼요. 얘 결과를 이번에 6의 결과 얘 앞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2 곱하기 b비트 짜리 이 값을 만드는 거죠. 얘를 해시 함수 입력 값으로 사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n비트짜리 다이제스트 HMAC을 생성해 주는 것이 표준에서 정의한 네스티드 맥 방식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게 왜 필요하냐? 왜? 결국에는 해시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첩해서 두 번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좀 더 분석이 어려워지겠죠.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중첩해서 두 개로 키도 뭐 두 개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CMAC이라는 걸 보도록 하죠. 이 CMAC은 CBC 맥이다라고도 불러집니다. 일단 CMAC 프레임은 사이퍼 베이스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입니다. 여기도 역시 표준화된 맥 인증, 맥 코드 생성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얘를 또 다른 이름으로 CBC 맥이다라고 해줘요. 왜 CBC 맥이냐 하면 우리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에서 CBC 모드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전 암호화의 결과를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한 것을 다시 다음 블락에 대한 암호의 결과, 암호화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CBC하고 비슷해서 이제 CBC 맥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자, 뭐 방식 뭐 보면은 뭐 메시지 블락이 이렇게 쭉 있죠. I번째, 2번,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총 N개의 블락을 만듭니다. CBC 모드처럼 만약에 이 블락의 길이 정의된 블락의 길이보다 마지막 블락 길이 모자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패딩을 수행해요. 패딩을 수행해 줍니다. 여기 CBC처럼 이 입력값을 암호화 알고리즘 수행하고 키값은 얘를 이용하고요. 동일한 키값을 이용하고 그것이 이제 이것 이전 블락의 암호화 결과하고 현재 블락을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한 것을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값을 사용하는 형태가 n블락이 될 때까지 쭉 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중에서 최종 결과 중에서 모든 비트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n개의 왼쪽부터 n개의 비트만을 선택해 가지고 출력한 결과가 n비트 CMAC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냐. 아, 여기, 이 키 생성, 마지막 구조에서 키를 생성하는 구조가 좀 달라요. 키 K를 생성하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 마스터 키 K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0개의 M비트, 어, 0개의 M비트짜리, M비트짜리, 다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무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여기다 멀티플라이 해줘요. 여기서는 알파 페이드 2의 m에 대한 곱셈의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x를 곱하고 어쩔 때는 x제곱을 곱합니다. 그래서 x를 곱하는 경우에서는 여기 마지막 블락에 패딩이 적용이 안 된 경우, 즉 꽉 찬 경우, x제곱 곱한 경우에서는 마지막 블락에 패딩이 적용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x제곱을 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뭐 많이 했네요. 자, 그럼 부강 여기까지고요. 여기 부강을 여기까지 이제 출석 체크 여기까지 하니까 어, 잘 들으시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출석 마무리하시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